아니, 이 방에서 대체 무슨 글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까? 훈장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제자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글 한 줄 제대로 못 쓰던 훈장이 밤마다 새댁을 불러들인 진짜 이유. 과연 끝까지 숨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어귀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둥은 삐딱하고 지붕은 군데군데 이형이 빠졌지만 그 앞에 붙은 현판만큼은 번듯했습니다. 명륜제, 윤리를 밝힌다는 뜻이었지요. 하하와. 윤리를 밝힌다는 서당에서 벌어진 일치고는 참으로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당의 주인은 엄훈장이었습니다. 나이 55에 수염은 허옇고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늘 사서삼경을 끼고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엄훈장님은 평생 책 속에서 사셨으니 책이 밥이고 글이 술이신 분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을 쓸던 엄훈장에게 이웃마을 노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80 노인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로 꼽히는 분이었지요.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엄훈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훈장, 사람이 책만 읽으면 성인이 되는 줄 아나? 엄훈장은 빗자루를 멈추고 공손히 답했습니다. 그럼요. 글을 읽어야 마음을 다스리지요.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들키지 않는 것이지. 엄훈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노인이 나이가 들어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라 여기고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명륜제에는 제자가 12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가 박서방이었습니다. 28의 얼굴은 훤칠하고 키가 컸지만 글재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천자문을 3번 떼고도 토씨 하나를 틀리는 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박서방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아내 복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씨야 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야.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며 목소리는 또 어찌나 곱던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봄이 오는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문제는 엄훈장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러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서방이 아내 복씨를 데리고 서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헌 훈장은 그날 이후로 사서삼경 대신 서당 앞 길만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논어책을 3번이나 거꾸로 들었다가 겨우 알아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훈장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윤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당으로 뛰어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가을 고을 글짓기 대회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요. 엄훈장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글짓기 대회? 자네가?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어른이 올려버렸지 뭡니까. 상금이 쌀 10가 말아서 마을 대표로 넣었다고 하더이다. 엄훈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특별 과외를 해주어야겠구만. 밤 공부를 해야 할 테니 내일 저녁부터
서당으로 오게나. 박서방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그럼 저녁마다 찾아뵙겠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혼자 오지 말고 아내도 데려오게나. 물론 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모로 누웠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훈장이다.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명륜제의 훈장이 아니더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복시의 그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장은 마을 우물가에서 친한 벗 최 훈장을 만났습니다. 옆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지요. 훈장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자네, 제자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하겠나? 최 훈장은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그냥 가정이라네. 가정. 최 훈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서방, 제자 아내는 며느리나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 품었다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제발 정신 차리게. 훈장은 허허 그냥 해본 말이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물가를 떠나면서도 발걸음이 영 서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이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훈장은 실망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자네 혼자 왔나? 예, 제 아내는 집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습니다요. 훈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허허, 안 되겠구만. 글 공부란 것은 부부가 함께 들어야 더 효과가 있는 법이야. 집에서 글 읽는 소리를 아내가 들어야 실력이 느는 법이거든.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법도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 내일부터는 아내도 함께 데려오게나. 박서방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그날 밤 훈장은 처음으로 서당 마당에서 오래도록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서방과 함께 복시가 서당 문을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도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장은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어서 오게. 그런데 복시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빛냈습니다.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훈장의 눈길이 자기에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것을 첫날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시는 박서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훈장 어르신. 글 공부가 하고 싶으신 거지요? 제가 아주 특별한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시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분내라는 여자였는데 입이 거칠고 배포가 큰 여장부였습니다. 복시는 그날 밤 몰래 분내를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분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복시가 이야기를 꺼내자 분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야야, 이건 내가 꼭 도와줘야겠다. 어디 훈장 어르신 공부가 얼마나 깊으신지 한번 봐야지. 두 여자는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씨가 박서방보다 한 발짝 먼저 서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오늘은 서방님이 좀 늦는다고 합니다. 먼저 와 있으라 하더이다. 훈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허허, 어서 들어오게나. 복씨가 방 안에 앉자 훈장은 책을 펼치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복씨, 자네는 글을 아는가? 조금 압니다, 훈장님. 그러면 내가 한 구절 읊을 테니 받아 적어보게. 훈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읊었습니다. 봄날 밤은 짧고 해는 높이 뜨는데 어떤가? 복씨는 붓을 들며 태연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외로운 훈장, 베갯머리만 축축하도다. 훈장은 그만 사례가 들려 컥컥거렸습니다. 복씨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붓을 놀렸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훈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복씨, 오늘은 박서방이 또 늦는다 하니 우리 둘이서 먼저 시작하세나. 공부란 분위기가 중요한 법이야. 그러면서 등잔불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러자 복씨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잠깐만요. 제가 바람이 좀 차서 문을 꼭 닫아야겠습니다. 그러게나. 복씨가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 살짝 돌아보니 훈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구나. 닷새째 저녁, 훈장은 드디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복씨, 자네는 참으로 글 감각이 좋아. 내가 평생 제자를 가르쳤지만 자네처럼 총명한 사람은 처음이야. 복씨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훈장님,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좋은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에 좀 더 있다가 가겠나? 복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그러면 제 친구 분네도 한번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 아이도 글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훈장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허허, 그러세나. 많을수록 좋지. 복씨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내일 밤에 데려오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복씨와 분네가 나란히 서당 문을 들어섰습니다. 분네는 관연 소문대로 배포가 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쭉 훑어보고는 훈장에게 꾸벅 인사했습니다. 훈장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희 글을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요. 훈장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제자 둘에 미인 둘이 앞에 앉아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기쁨이로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장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복씨와 분네는 그날 밤 내내 웃고 떠들었지만 그 눈빛은 조용히 훈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계획은 이미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훈장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이방을 만났습니다.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훈장님, 요즘 박서방 과외를 하신다면서요? 그렇네.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이다. 박서방 아내가 매일 서당에 드나든다고요. 훈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배우는 것이 효과가 좋다네. 이방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상하다. 그날 저녁 이방은 박서방을 붙잡고 귀띔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아내가 매일 저녁 훈장 서당에 간다는 거 알고 있나? 박서방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함께 갑니다요. 자네가 늦게 가는 날도 있다던데? 박서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일이 있어서. 박서방,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닐세. 마을 사람들 입이 다 그렇다네. 박서방은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훈장서당에서 무슨 글 공부를 하는 것이요? 복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도 쓰고 붓글씨도 연습하지요. 왜요, 서방님? 아니요, 그냥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엄훈장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허,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소문이 나면 큰일이었습니다.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서도 내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녁이었습니다. 복씨 혼자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님, 오늘 서방님은 안 오십니다. 이방 어른이 불러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이다. 엄훈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었습니다. 방 안으로 복씨를 들인 후 엄훈장은 문을 닫고 등잔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씨, 오늘은 특별한 글을 가르쳐 주겠네. 이리 가까이 앉게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훈장님, 계십니까? 저 박서방입니다. 엄훈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씨는 태연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들어서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얼굴은 삶은 새우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엄훈장은 서당 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진 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자신이 가르치는 논어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극기 복내,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래전 노인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들키지 않는 것이지.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스리지도 못하고 들키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제일 나쁜 경우였습니다. 엄훈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복씨가 분내를 데려온 이유. 박서방이 늘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아닐까? 설마. 엄훈장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엄훈장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관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훈장으로서의 체면을 되찾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엄훈장은 붓을 들어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박서방에게 오늘 저녁 서당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분내도 함께, 그리고 이방도 함께. 마을 어른 몇몇도 불렀습니다. 엄훈장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법이지. 끝까지 웃어야 이기는 것이야. 그날 저녁
서당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서방 부부, 분내, 이방, 그리고 마을 어른 서넛. 모두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훈장은 방 한가운데에 꼿꼿이 앉아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글짓기 대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이요. 이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요. 예행 연습이요. 박서방, 앞으로 나오게. 박서방이 어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훈장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박서방이 며칠 전 쓴 글이었습니다. 박서방, 이 글의 뜻이 무엇인가? 박서방은 얼굴이 빨개지며 버벅거렸습니다. 그것이 훈장님이 쓰라 하셔서. 허허, 이 글의 제목이 밤공부의 효능이야. 자네가 직접 쓴 거 맞지? 마을 사람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훈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요. 엄훈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습니다. 말해보게나. 분내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훈장님이 복시한테 쓴 시가 있습죠? 봄날 밤은 짧고 어쩌고 하시던 그 시 말입니다요. 그거 참 좋던데 마을 사람들한테도 읽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훈장은 얼굴이 홍시보다 더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꼿꼿이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의 운율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소. 이방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장님, 그런데 왜 그날 밤 등잔불은 낮추셨습니까? 운율은 밝은 데서 봐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서당 마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서방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씨는 조용히 일어나 엄훈장 앞에 꾸벅 절을 했습니다. 훈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훈장님이 먼저 선을 넘으시려 하셨지 않습니까? 엄훈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내가 졌구만. 그 한마디에 마당이 또 한 번 웃음으로 들끓었습니다. 엄훈장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방에서 대체 무슨 글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야 했는데, 훈장님, 그 말은 저희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복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훈장은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륜제 서당은 여전히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륜제가 아니라 극기제였습니다. 자신을 이겨라는 뜻이었습니다. 엄훈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 아내들이 서당 앞을 지나가도 눈을 꼿꼿이 책에 고정했습니다. 아주 가끔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박서방 내외가 손을 흔들며 지나가면 엄훈장은 얼굴을 붉히며 얼른 마당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훈장을 극기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적어도 들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훈장은 두 가지 모두 틀렸으니 그야말로 공부가 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